여러분 안녕하세요. 로건 코리아의 조병천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인복 대표와 함께 메타버스가 어떤 것이고 NFT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다루어 봤습니다. 자, 오늘은 메타버스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으며 앞으로 어떤 형태로 발전될지, 그리고 기업들은 어떠한 방향으로 준비를 해 놓고 가야 될지에 대해서 메타버스를 만드는 가상경제 시대가 온다의 저자이신 최영욱 대표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기술 전략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제 타이틀은 이노베이션 카탈리스트, 혁신을 촉진하는 사람이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의 경영진들에게 혁신 전략들, 그리고 기술이 세상을 바꾸는 관점에서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것인지, 어떻게 기업을 혁신할 건지에 대한 많은 그 자문과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함께 하고 있고요. 저는 기술과 혁신을 사랑하는 또 그 기술 얼리 어댑터이기도 합니다. 아, 예. 쉽게 말해서 컨설팅을 많이 다니신다는 얘기죠? 컨설팅도 하고 있고요. 네. 실제 프로젝트도 하고 있고, 강연도 하고 있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어서 뭐 어느 하나가 나다라고 얘기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바쁘신 것 같아요. 네. 이번에도 섭외하는데 정말 많이 힘들었고, 섭외 후에도 전화 통화하는데 정말 쉽지 않았고,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저희를 또 선택해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진작에 왔어야 저야 너무 되는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튕겨서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 메타버스 관련된 책을 쓰기 이전에도 뭐 IoT라든지 이쪽 분야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을 두고 또 많이 오셨던 것 같아요. 지금 특히나 뭐 저도 메타버스 관련된 책을 또 많이 읽어보기도 하고 자료도 많이 찾아봤는데, 대표님이 쓰신 책을 보면 좀 되게 좀 디테일하게 많이 깊이 있게 들어간 것 같아요. 사실 읽는데 쉽지 않았고 책무게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데, 네네. 사실 이제 최근에 기업들의 빅 이슈가 되는 것이 이제 메타버스잖아요. 요즘 뭐 방송사라든지 그다음에 기업이라든지 언론사에서도 보면 메타버스를 적용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데, 사실 책의 서문을 좀 읽어 보니까 다른 책과 좀 달리 그 메타버스의 현재 시점을 좀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아마도 뭐 지난 시간에 이인복 대표님이 메타버스 전반적인 이야기를 너무 잘해 주셨을 것 네. 같아서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이미 메타버스는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네. 메타버스를 얘기할 때 이제 왜 지금 우리가 메타버스를 이렇게 이야기하며 왜 이게 지금 이렇게 열풍이냐를 이해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책 앞쪽에 내가 믿고 있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어요. 저는 메타버스가 디지털로 구현되어 있는,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다차원 시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메타버스가 사실은 처음 불어온 열풍은 아니에요. 이미 예전에 세컨라이프로 비롯된 메타버스 열풍이 한번 있었고, 네네, 그때도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우리의 미래다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했었고,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죠. 게다가 가상현실, 뭐 증강현실 같은 것들도 1985년, 1995년, 뭐 2005년, 2015년 이렇게 여러 차례 업앤다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관심을 확 불러일으켰다가 또 확 죽었다가, 역사 속에서 기술은 항상 이런 식으로 발전했다, 관심을 끌었다, 또 떨어졌다 하는 것들을 반복해 왔는데, 지금 메타버스 열풍이라고 부를 때 사람들은 다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코로나가 이렇게 지속되니까 그 비대면 라이프 스타일의 대표적인 게 메타버스 아니야.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그래서 뜨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텐데, 저는 그것이 뭐 틀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그게 이제 일부는 맞는데요. 그거보다 저는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기술적 사회적 변화들, 그거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적절한 단어가 사실 없죠. 2, 3년 전만 해도 우리는 그걸 4차 산업혁명 이렇게 불렀는데, 네. 어쩌면 그 단어를 대체할 만큼 현재 시점에서의 여러 가지 변화들을 포괄하는 의미로 저는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지금 쓰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 굉장히 좀 열풍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기술적으로는 세 가지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현재 네. 왜 메타버스가 지금 이 시점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며 유행으로 끝나지 않을 것인가. 첫 번째는 인터넷 유저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그 인구의 60%가 인터넷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중에 92.8%는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모바일로 인터넷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늘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제가 아까 앞서서 메타버스는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세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 세계 인구의 과반 이상이 인터넷과 항상 연결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메타버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드디어 메타버스에 접속해서 메타버스를 즐기고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다는 의미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임계점을 넘어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기술의 발전 중에 특별히 컴퓨팅 파워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책에도 그 이야기를 썼는데요. 컴퓨팅 파워 중에서 특별히 GPU. GPU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그래픽 쪽 그래픽 카드.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 아마 GPU 그러면 그 그래픽 카드에 들어가 있는 칩셋이잖아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그래픽 카드, GPU 좋은 거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공통점이 1. 고해상도 게임을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 GPU 좋아야 되죠. 2. 포토샵 같은 그래픽 작업하시는 분들. 왜냐면 그 처리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픽 카드 좋아야 막 버벅대지 않고 막 처리할 수 있고. 3. 영상 하시는 분들. 영상 렌더링 걸어놓고 뭐 GPU가 별로 안 좋으면 밤새 처리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지배적인 성능을 갖고 있는데요. 이 GPU가 2000년대 이후에, 특히 2010년대 이후에 그래픽 카드가 아닌 용도로 사용이 되기 시작해요. 그 첫 번째가 블록체인. 우리 비트코인 열풍 기억나세요? 네, 그 덕에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뭐 품귀 현상 생겼는데 비트코인을 채굴하려면 GPU가 필요하죠. 그 덕에 품귀 현상이 생기면서 GPU 성능이 엄청나게 발전했고요. 두 번째, 2016년에 혹시 기억나시는 이벤트가 있으신가요? 2016년. 이 IT 쪽에서. 뭐가 있을까요? 알파고와 이세돌의 경기. 그때 알파고가 이세돌을 4대1로 이겼죠. 어마어마한 사실 그 사건이었는데 당시 알파고는 인공지능으로 만든 이제 소프트웨어죠. 인공지능. 근데 그 인공지능은 딥러닝 기반의 기계학습을 해서 바둑을 학습한 그 인공지능인데 그 기계학습 딥러닝을 하려면 GPU가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두 가지 기술이 GPU의 발전을 어마어마하게 견인했고 지금 GPU의 성능이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그런데 메타버스의 이 GPU가 아주 중요하게 활용이 된다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인데 그 이유가 두 번째 메타버스의 특징이 우리 눈앞에 가상화되고 시각화되는 현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보여야 돼요. 진짜처럼. 우리 눈앞에 진짜처럼 보이려면 결국 그래픽카드가 좋아야겠죠. 그래픽카드가 좋으려면 결국 GPU가 좋아야 된다는 의미고요. 이 두 가지 기술의 발전, 두 가지 이제 이 상황 때문에 지금 메타버스는 임계점을 이제 기술적으로 넘어서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을 지금 대대적으로 이제 그 폭발적으로 만들 수 있는 사건이 작년 2020년 작년이죠. 작년 2020년에 출시된 페이스북 오큘러스 퀘스트 2. 가상현실 헤드셋. 이게 가격이 엄청나게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퀘스트 1도 399불이었는데 299불에 나왔고 사용성도 좋고 성능도 좋고 게다가 별도의 컴퓨터 없이 스탠드얼론으로 올인원으로 이거 자체가 컴퓨터인 게 바로 이 오큘러스 퀘스트 2인데요. 이 덕에 저는 이제 가상현실 기반의 메타버스가 드디어 대중화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 덕분에 지금 메타버스는 15년 전과는 사뭇 다를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유행처럼 메타버스란 단어는 사라지겠지만 메타버스 관련 기술들이겠죠. 가상현실, 증강현실, 뭐 디지털 트윈, 뭐 여러 가지 뭐 관련된 수많은 것들이 이런 현상들과 함께 더불어서 발전하면서 아마도 굉장히 많은 산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두 번째 이제 컴퓨팅에 대한 발전 부분을 좀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아까 이제 방송 전에 녹화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나눴었는데. 과연 그러면 메타버스 이제 저자님이 생각할 때, 대표님 생각할 때는 그 메타버스의 최종 목적지는 어떤 모습? 물론 지금은 표준화된 부분도 사실상 없는 부분이고 앞으로 그림이 어떤 식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기억하는 메타버스는 이런 건데요. 1966년대인가요? 스타트랙 영화에 보면 거기 이제 홀리덱이라고 그 홀로그램으로 가상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서 마치 현실처럼 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저는 메타버스하고 너무 이제 딱 연결을 시키는데 그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이제 향후에 메타버스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게 저희가 이제 가상이라는 공간이 홀로그램을 해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있고 또 어떤 거는 그냥 쓰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두 가지가 요즘 많이 보이는데 최종적인 거는 대표님이 볼 때 어떤 그림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최종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바라는 바는 지금 가상현실이 진짜같이 되는 것, 증강현실이 우리 삶을 더 진짜같이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바라는 바다라고 하면
중요한 건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기술적 발전을 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네. 그런데 그 기술적 발전이 우리의 최종의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최종 목표는 결국 그런 기술들이 수단이 돼서 우리 삶을 조금 더 낫게 만들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어쩌면 계속 진화하는 방향이겠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가상현실, 증강현실 당연히 좋아지겠지만 그보다는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저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현상의 본질적인 모습이 얼마만큼 더 이제 대중화가 되고 극대화될 것이냐를 네. 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리 스마트폰 지금 모두가 쓰고 있잖아요. 2007년에 아이폰이 나온 지 이제 겨우 14년. 네. 그런데 전 세계 거의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을 쓰고 있어요. 그것도 늘 인터넷과 연결되어서. 스마트폰 덕분에 우리에게 생긴 가장 큰 변화의 핵심,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무너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한 우리는 늘 온라인에 있으면서 늘 오프라인에 있죠. 맞습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존재하지 않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모바일 컴퓨터의 대중화가 만든 가장 큰 근본적인 변화라고 생각하는데 메타버스가 만들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그 위에 한 단계 더 얹어서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경계가 없어지는 현상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데 현실세계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실세계라고 믿는 공간 안에 증강현실이든 가상현실이든 무엇인가가 들어와서 그것이 함께 존재한다면 어디까지가 현실이고 어디까지가 가상일까요? 가상현실 헤드셋을 쓰고 그 안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 있는 게 진짜처럼 느껴지면 그리고 나는 그 현실세계에 있지만 어디까지가 가상이고 어디까지 현실일까? 결국은 증강현실이든 가상현실이든 내지는 디지털 트윈이든 뭐 그것이 뭐 다른 형태의 기술이든 간에 제가 생각하는 그 메타버스의 현상의 가장 핵심은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경계가 사라지고 희미해지고 그 안에 무엇인가 새로운 가치와 가능성이 만들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점점 우리가 숨 쉬는 공기처럼 우리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와서 스며들어와서 더 이상 구별할 수 없게 되는 것, 그게 어쩌면 궁극적인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생각을 해봤던 게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는 게 결국은 이제 뭐 그게 가상이고 실제를 떠나서 어떤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을 가상이든 실제든 이루기만 한다면 뭐 사실 의미가 없는 네. 거니까 말 그대로 경기 자체가 의미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의료계라든지 특히 교육계는 더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좀 더 그게 더 빨리 오고 있고 사람들이 원하는 부분도 빨리 찾고 있고 기술 혁신도 그런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의료계도 아마 커다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그게 이제 법적으로 뭐 아직도 이제 의료계하고 좀 문제가 있잖아요. 네네네. 하는 부분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해결이 된다면 메타버스 안에서도 충분히 원격으로도 뭐 네. 이제 진단을 하든지 시술까지는 아직은 어렵겠지만 진단을 하든지 그런 부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뭐 사실은 의료 관련 분야는 엄청난 잠재성이 있죠. 그러니까 네. 지금 원격 진료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대면의 이게 사실 대표적인 게 메타버스 기술들이고 특히 뭐 증강현실, 가상현실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실제로 의료 관련된 쪽에 응용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원격 진료가 한국에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못하지만 네. 그거 이외에도 증강현실, 가상현실 관련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들은 사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 세계와 상관없이 메타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들, 그것이 우리에겐 증강현실도 있고 가상현실도 있고 디지털 트윈도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이미 활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디지털 치료라고 하는 그 트렌드가 지금 굉장히 핫하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들을 활용해서 특별한 어떤 증상들을 치료한다라는 의미인데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우리 스마트폰 가지고 뭐 진단도 하고 뭐 명상도 하고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상현실을 활용하면 더 좋아요. 예를 들어서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는 많은 분들이 계시죠. 네.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전쟁터에 참전하고 와서 그 PTSD를 겪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경우에 가상현실을 활용해서 내가 걸프전에 참전해서 폭발 때문에 PTSD가 생겼다. 아니면 누구 죽는 모습을 앞에 봐서 그런 게 생겼다. 그러면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이멀시브하게 내 눈앞에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기술이잖아요. 네. 그것들을 활용해서 PTSD가 생긴 상황을 자꾸 재현을 해서 이제 완화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치료 효과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폐쇄공포증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게 답답한 데 들어가면 막 거의 뭐 숨이 막히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가상현실 안에 가서 넓은 공간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차츰 폐쇄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치료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같은 원리로 뭐 고소공포증 진짜 높은 데 올라가면 무서워서 못 올라가겠지만 가상현실 안에서 넓은 널빤지에 별로 높지 않은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차츰 높이를 높여가고 널빤지를 줄여가면서 고소공포증을 극대화할 수도 있는 거고 대인공포증 뭐 가상현실 안에 수많은 사람들 만나게 해서 극복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요즘은 치매 그 디멘시아라고 치매에도 되게 네.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재활 활동하는 그런 게임으로도 활용이 되지만 가족들과 찍은 영상이나 사진 같은 것들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진짜 같은 상황을 반복적으로 노출시켜서 치매를 완화한다거나 하는 쪽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뭐 비단 뭐 원격 진료가 합법이 되지 않아도 그게 합법이 안 된 범위 외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러겠네요. 이미 활용이 그렇죠. 가능하다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원격을 떠나서 이제 네. 치료의 하나의 수단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인 네, 것 네. 같아서 네. 고소공포증은 저도 좀 필요하겠네요. 네, 네, 네. 높은 데 가면 다리가 후덜덜거려서 실제 그 고민하는데. VR 안에 네. 높은 데에서 공포스럽게 만든 그 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올라가서 보면 막 후들후들 막 그래요. 네. 책 서두에 보면 그 오큘러스에 대해서 약간 얘기를 네. 하시더라고요. 새로운 컨텐츠 나올 때마다 요즘 집에서 즐겨서 하신다고 그거 보고 나서 이거 나도 하나 사서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얼마 전에 그 페이스북이 한번 완전히 올 스톱이 됐었어요. 그때 오큘러스도 같이 스톱이 됐다고들 뭐 올라오던데 네, 네. 같이 다 연동이 돼 있나 봐요. 그렇죠. 네. 왜냐면 오큘러스 네트워크 자체가 이제 페이스북 클라우드에 같이 연동이 돼 있다 네. 보니까 같이 영향을 받았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네. 그것은 뭐 부단 페이스북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똑같죠. 그러니까 페이스북은 자체 IDC 데이터 센터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존 걸 쓰지 않고 페이스북 스스로 빌딩해가지고 만든 IDC를 쓰다 보니까 이제 자체적인 오류가 생겨서 이제 스탑이 됐었는데 뭐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큰 이슈가 될 수 있겠죠. 메타버스라는 세계는 사실 멈추지 않는 세계인데 그렇죠. 네. 결국 그것을 우리는 디지털로 클라우드에다 구현해 놓을 건데 어느 그 빅테크 플랫폼의 클라우드가 이렇게 멈추거나 시스템에 오류가 생기면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같이 멈추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일이진 거죠. 페이스북이 앞으로 어떤 향후,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것들을 좀 안정화시킬 수 있고 버틸 수 있는지 그것도 뭐 사람들의 관심거리하고 이슈거리가 되지 않나 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 사례까지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뭐 이미 이제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론사에서는 이미 그것을 보여주기, 그러니까 아직은 보여주기 시기이긴 하지만 이제 기업에서 메타버스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또 사실은 궁금하기도 하고 사실 이제 메타버스를 이제 준비하려는 기업들 입장에서도 과연 우리가 그러면 우리 회사에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될지 아직 좀 난감해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가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고 하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자, 기업에서 메타버스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한번 환기를 좀 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드리려면 메타버스라고 하는 세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과 연결된 디지털로 구현된 다차원 시공간 그리고 다중 사용자 중심의 세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결국은 원래 알고 계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 가상 세계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가상 세계가 마치 우리가 우주를 얘기할 때 저 우주에 별들이 뭐 수천 조개가 있고 수천억 개의 은하계가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그 우주에 그렇게 별들이 많다고 해서 우주가 수천억 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걸 우리는 하나로 통틀어서 우주라고 부르듯이 저는 메타버스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로블록스가 수천 개가 생기고 그 다음에 포트나잇이 수백 개가 생기고 페이스북 호라이즌 같은 서비스들이 수만 개가 생겨도 결국은 그것들을 하나로 아울러서 현실 세계와 함께 메타버스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주에는 지구도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세계는 결국은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경계가 무너지면서 확장되는 이 세계를 그냥 메타버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것 같고 결국 지금 기업이 고민해야 될 것은 그런 메타버스를 어떻게 쓸 것이냐가 아니라 그 메타버스에 관련된 수많은 기술들이 있겠죠. 증강현실, 가상현실, 디지털 트윈 같은 기술들을 기업들이 어떻게 취사 선택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을 더 극대화하거나 고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것인가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결국 메타버스 관련 기술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것이 이제 기업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숙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25년
한 거슬러 올라가서 그러면 몇 년이죠? 한 1995년 닷컴 이제 막 불기 시작할 때죠. 그때로 돌아가서 이 닷컴과 인터넷이 어떤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기업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그때 만약 받았다면 사람들은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아마 그 포탈 아니면 뭐 커머스 이런 데 아마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런 거 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아니면 무조건 모두 닷컴 하나씩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흐른 현재 만약 같은 질문을 받는다면 이제 그 질문은 잘못됐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왜냐하면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 기업, 특정 산업이 아니라 모든 곳에 다 관련되고 적용되어서 우리 삶과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기술이잖아요. 10년 정도 지나서 뭐 앞으로 전으로 돌아가서 인공지능을 똑같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한창 막 핫했을 때 인공지능 기술은 도대체 어떤 산업에 영향을 미칠까요? 아무래도 우리 화이트 칼라들의 뭐 공장 자동화 뭐 이런 일을 대체하는 데 활용이 되겠죠라고 답변했겠지만 2021년 오늘 인공지능이 어떤 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까요라고 하면 지금 우리 모두가 이렇게 답변할 거예요. 모든 산업이요. 그래서 저는 메타버스 관련 기술들, AR, VR, 디지털 트윈 같은 것들이 결국 인터넷 기반의 기술들이고요. 이 기술들도 결국 수단이자 그 도구이고 결론적으로는 시간이 5년, 10년 지난다고 보면 메타버스 관련 기술들도 모든 산업, 모든 기업들과 연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들이 생각해야 될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가 메타버스라고 하는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관련 기술들 중에 어떤 것들이 어떻게 발전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투자를 한다거나 선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고민들을 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도구잖아요. 목적이 아니거든요. 도구는 어떤 목적으로 활용이 돼야 되느냐? 이것을 통해서 고객들과 유저들에게 어떤 가치를 줄 것이냐?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냐? 결국 그것들이 있은 다음에 이 VR을 가지고 이렇게 해결해 줘야겠다. AR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줘야겠다.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이렇게 생산성을 극대화해야겠다. 뭐 이런 솔루션들이 함께 나와야 되는데 과거의 메타버스의 열풍들, 뭐 이 세컨 라이프 때도 그랬고 지금 불고 있는 열풍들도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묻지 마, 일단 하고 봐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의미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시도해보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으니까. 하지만 한두 번의 시도들은 그렇게 시도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을지언정 계속 지속적으로 그 안에 고객 가치가 없고 고객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결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고객에게 무엇인가 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 고객은 선택하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그 기업들이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한다거나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나요라는 그런 질문을 하신다면 이 두 가지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니까 과거를 아까 이제 사례를 말씀하셨잖아요. 93년, 94년도에 이제 사설 BBS가 그 이전부터 네. 그때는 이제 원 채널이었잖아요. 전화기를 통해서. 네. 그러다가 이제 리눅스나 유닉스에서 이제 멀티 유저로 이제 로그인하고 그게 이제 더 발전해서 뭐 캐텔, 하이텔, 천리안, 나우늘이 이렇게 쭉 나오면서 네. 정말 이제 다 많은 사람들이 더 모여서 같이 정보를 나누고 주고받고 근데 지금의 뭐 겟어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당시가 좀 생각이 좀 나요. 물론 그때는 뭐 접속할 수 있는 유저가 한계가 있지만 지금은 이제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지만 그런 모습에서 이제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이제 포털 사이트가 나오고 지금 정보를 주고받는 거에서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뭐 상거래가 일어나고 이런 형식으로 하는데 메타버스도 결국은 그런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일종의 발전 단계 우리가 삐삐에서 뭐 이제 뭐였죠? 삐삐 다음에 삐삐 다음에 잠깐 시티폰이 나왔었고 시티폰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셀룰러폰이 나오는 형식으로 그렇게 가지는 모습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감회가 새로운 부분들. 그거를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의 메타버스도 그런 형식으로 해서 기업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하고 그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서비스가 나오고 각자 기업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 회사는 이렇게 좀 가져가야겠구나 저렇게 가져가야겠다는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드네요. 그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조금 그때보다는 복잡도나 속도가 달라졌죠. 그렇죠. 그리고 게다가 지금 여러 가지 새로운 컴퓨팅 디바이스들이 또 등장하면서 제가 책에도 메타버스 7가지 핵심 요소 중에 한 가지를 디바이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인터넷과 연결된 메타버스에 접속하려면
디바이스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PC든 스마트폰이든 AR 글래스든 VR 헤드셋이든 뭔가 디바이스를 통해서 우리는 접속할 수 있다 보니 그런 디바이스가 어쨌건 계속 다양한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될 것이고 새로운 컴퓨팅 플랫폼으로서 AR 글래스나 뭐 VR 헤드셋 같은 것들이 앞으로 시간이 또 많이 걸리겠지만 결국은 뭐 함께 공존하면서 발전하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이 또 굉장히 많은 분야의 변화들을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좀 믿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와 인터넷의 발전을 함께 보면서 전략적으로 그런 것들에 고민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 예. 이제 좀 다음 질문 좀 넘어가 볼게요. 네. 그게 좀 실질적인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메타버스라고 하면은 이제 기업들이나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그 교육기관들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요즘 뭐 궤도회의를 이제 쉽게 쓸 수 있으니까 또 막 일종의 뭐 아케이드 게임처럼 해서 접근해서 이제 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회의용이나 아니면 이제 비대면 교육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그것도 이제 메타버스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죠. 그 외에 뭐 이제 실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이것도 뭐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메타버스라고 불리우는 세상이 반드시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죠. 네. 왜냐하면 그 세상은 마치 현실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우리가 실제 사는 세상 같은 세상이니까. 하지만 메타버스 관련 기술들은 어디든 쓸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뭐 게더타운이나 아니면은 뭐 VR챗이라든가 로블록스라든가 해외에서는 로블록스 가지고 수업하는 사례들도 사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메타버스 관련 앱들을 여러 목적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교육이라는 영역에서는 그 메타버스 관련 앱들도 활용이 되고 있고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 엄청나게 활용되고 있죠. 그다음에 게더타운 같은 경우는 이제 교실에서 뭐 학습하는 용도로도 쓰이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VR 관련 기술들, AR 관련 기술들도 교육에는 뭐 벌써 몇 년째, 수년째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활용되냐라고 하면 이미 많이 활용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구글 같은 경우는 증강현실 기반으로는 뭐 구글 엑스페디션이라든가 아트앤컬처 같은 수많은 앱들을 지금 만들어서 학교의 구글 에듀케이션에다가 보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교실 안에다가 스마트폰으로 뭐 우주를 불러다 놓고 지구를 갖다 놓고 막 이렇게 분해해 가면서 학습도 하고 있고 사람 띄워놓고 뭐 이렇게 막 핏줄과 이렇게 막 분해하면서 학습도 하고 뭐 그런 일을 이미 하고 있고요. 가상현실 관점에서 보면 카드보드라고 혹시 기억나시나요? 마분지 가지고 만드는 VR 헤드셋. 아, 네네. 네, 그게 구글에서 만들어서 이제 공개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이미 입체 영상, 유튜브에 있는 뭐 180 VR이라든가 360 VR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입체 영상을 가지고 교육에 뭐 활용하는 것들은 이미 오랫동안 비일비재하게 있었던 일들이고요.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다양한 형태의 이제 교육들로 확장이 되고 있죠. 오큘러스 퀘스트가 굉장히 가성비도 있지만 성능도 되게 좋고요. 다양한 형태의 앱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교육에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와 함께 굉장히 중요한 축으로 저는 활용될 거라고 보는데 그 이유가 그 에드가 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연구 결과가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학습을 했을 때 그 학습 효과가 2주 뒤에 얼마나 그 기억에 남는가라고 하는 그 효과에 대한 부분인데 눈으로 어떤 텍스트를 읽었을 때 그것이 2주 뒤에 기억에 남는 그거는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귀로 들었을 때 20%, 눈으로 그림을 봤을 때 30% 효과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학습을 했는데 한 시간이 한 2, 3주 지나면 다 까먹는 이유가 이제 이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좀 오래 기억되는 게 이제 동영상을 봤을 때. 왜냐하면 동영상은 눈과 귀로 같이 들어오는 공감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 효과가 가장 높은 게 뭐냐라고 보면 그 연구에 보면 90% 이상의 효과를 얻으려면 직접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현장 학습도 하고 어디 직접 여행도 가고 뭐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낫지만 효과가 좋은 게 뭐냐라고 보면 직접 한 것처럼 느낄 때. 그게 70%, 80% 효과가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시각, 청각과 함께 촉각이라고 하는 감각까지 건드릴 수 있으니까. 근데 VR이 대표적으로 직접 한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기술이에요. 가상현실이. 그래서 가상현실 안에다가 교실을 만든다거나 가상현실 안에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서 학습을 시키면 아이들이 진짜 한 것 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학습의 활용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뭐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합니다. 학교 다닐 때 우리 화학실험 하잖아요. 화학실험 앱도 있어요. 그 VR 안에. 그러면 혹시 화학실험 같은 거 해보셨나요?
아니요, 안 해봤습니다. 혹시 실험 같은 거 학교에서 해보셨죠? 어떤 형태? 그렇죠. 과거에는 많이 네. 해봤죠. 근데 뭐 네, 기억나는 해봤죠. 거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잘 없어요. 그 이유가 네. 화학 실험 같은 걸 예를 들자면 위험한 실험을 못 해요. 왜냐면 뭐 니트로글리세린이랑 물이랑 섞으면 폭발해. 네. 그러면 그 학교에서 절대 썩지 못하죠. 왜냐면 폭발하면 큰일 나니까. 황산 염산 같은 거 피부에 닿으면 위험하니까 그 실험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하는 실험은 뭐 요오드 넣어갖고 리트머스 시험지 색깔 바뀌고 아, 산성 예, 염기성 뭐 맞아요. 이런 네. 것만 해요. 그 이유가 안전하면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실험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기억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상현실 안에 들어가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시약을 다 실험할 수 있죠. 왜냐면 뭘 섞으면 폭발해. 그럼 눈앞에서 폭발시키면 돼요. 그렇죠. 그래봐야 내 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면 내 몸 앞에서 폭발했다. 아, 폭발하는구나. 불이 나면 불이 내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교육 효과가 얼마나 클까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교육들을 지금 사실 가상현실 안에다가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요. 과거에 교실에서 불가능했던 수업들을 이제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비단 아이들의 수업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프랙티컬 트레이닝이라고 직무 연수에서도 엄청나게 지금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소방관들이 정말 악조건의 화재 현장에서 불을 끄는 연습. 그 불 질러 놓고 하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못해요 그렇게. 그리고 불을 한번 지르면 그 건물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가상현실 안에다가 불나는 수많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불 끄는 연습도 거기서 하고 있고요. 공군들이 새로운 비행기 나와서 이제 비행 연습할 때 비행기 타고 올라갔다가 큰일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뮬레이터 갖고 먼저 하고 그다음에 군인들이나 경찰들이 대테러 진압할 때 그걸 실제 하는 거가 제일 좋겠지만 그러기에 이제 비용이나 시간이 이제 좀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가상현실로 그런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대테러에서 뭐 민간인과 이런 걸 구별하는 훈련들이라든가 진압하는 훈련들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효과가 굉장히 크고 비용도 세이브할 수 있다고 해서 비단 학교의 교육뿐만이 아니라 직업 교육이라든가 직무 교육까지도 전방위적으로 네. 엄청나게 지금 활용도가 커지고 있다. 그러네요.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거 외에도 정말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미 지금 네. 쓰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특히 뭐 훈련이라든지 연구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효율적인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저렴한 비용에 더 효과적이고 현실적으로 지금 나타낼 수 있으니까 저는 생각했을 때 이제 그 공군 조종사라든지 비행기 조종사 같은 경우는 그 실제 시뮬레이션이 있어가지고 네. 이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큘러스나 이런 걸 쓰고 하면 가상화면에서 진짜 전투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도 많이 지금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일 거고 뭐 자동차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미리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은 되지 않았나. 네네. 실제로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네. 그래서 정말 현재로 많이 쓰고 있는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오늘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데 앞으로 뭐 더 많은 부분들이 만들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책 내용 중에 제가 눈에 띄던 그 문구가 있었어요. 네. 약간 소제목인데 버추얼 커머스와 버추얼 인플루언서의 시대가 열린다라는 주제를 딱 보고 나서 이거 재밌겠다 하고 그 주제를 조금 더 집중해서 읽었는데 사실은 이제 기업들에서 뭔가 새로운 플랫폼이 나오면 제일 먼저 두 가지를 보잖아요. 첫 번째 여기서 우리 제품을 뭔가 팔아먹을 수 있는가?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 우리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뭐 인스타그램이 나오든 페이스북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간에 거기 보면 늘 붙는 게 광고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원하지 않든 원하든 광고가 계속 나오는데 마찬가지 메타버스 안에서도 기업들은 이 안에서 뭔가 기회를 이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 기회를 높이려고 하는데 뭐 홍보야 어차피 이래저래 될 거라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 그러니까 가상 일종의 상점이죠. 가상 뭐 상점이 생기고 쇼핑몰이 생기고 이렇게 될 텐데 지금의 그 기술로 어떻게 하라면은 아마 분명히 거기서 상거래가 일어날 수도 있고 페이먼트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아직은 그렇게 돼 있는 걸 보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언제쯤 좀 구현이 될 수 있을지 제가 볼 때는 네. 가까운 신뢰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그게 없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네. 이미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죠.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커머스라고 하는 건 결국은 우리가 뭔가를 지불하고 구매를 하는 행위잖아요. 그리고 내가 구매한 제품이 실제 세계에 존재하는 건일 수도 있고 디지털 세계에 존재하는 걸 수도 있고. 그럼 그 두 가지 다 사실 커머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스마트폰으로 앱스토어에 가서 수많은 앱을 사고
결제를 하고 다운받아서 쓰고 있고 네. 그리고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모바일 커머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은 뭐 쿠팡도 모바일 커머스, 배민도 모바일 커머스죠. 다 뭔가 주문해서 우리가 원하는 때 원하는 장소에서 받아서 활용할 네. 수 있는 그런 걸 이미 하고 있는데 버추얼 커머스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은 그 환경 자체가 버추얼 리얼리티나 가상 세계의 그 속성이 강해지는 거일 뿐 근본적으로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디지털 이커머스의 확장된 버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런 버추얼 커머스와 기존에 있는 모바일 커머스, 이커머스가 뭐가 달라라고 하면 이제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하는 속성 자체가 강해지는 거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이미 그 VR 챗이라든가 인터넷에 존재하는 뭐 렉룸이라든가 아니면 뭐 빅 뭐 스크린이라든가 이런 앱들이 이미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뭔가를 구매해서 사서 영화도 보고 뭐 디지털 컨텐츠를 결제하고 하는 일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아이템도 돈 주고 사고. 네. 네, 그거 사실 커머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뭐 초기 형태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에 이제 새로운 상품들이 더 더해지면 이제 그것들이 극대화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버추얼 인플루언서랑은 좀 구별해서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버추얼 커머스라는 관점에서 VR이라고 하는 걸 쓰고 들어가서 무엇인가를 산다라고 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성장을 이제 저는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비행기에 타면 우리가 뭐를 하죠? 그 10시간 동안 LA 날아가는 동안 네. 그 조그만 스크린으로 영화도 보고 네. 뉴스도 보다가 눈 뻘개져 가지고 이제 지치면 카탈로그 꺼내서 뭐 면세품 주문하고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지금 많은 항공사들이 그 스크린을 VR로 대체할 수 없을까 많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조그만 화면으로 보는 것 자체가 답답하기도 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요. 비행기에서 그걸 설치하는데 게다가 그 화면 자체를 켜고 있으면 옆 사람한테 되게 방해도 될 뿐 아니라 작은 화면이 주는 경험 자체가 또 좋지도 않고 근데 그걸 VR로 대체를 하면 이제 그 스크린을 전부 비행기에서 없앨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그냥 의자에 그게 없어지면 의자가 더 편하게 더 안락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네. 더 튼튼하게. 그러면 의자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면서 더 좋은 의자가 되고 사람들은 비행기 타면 이어폰을 받듯이 이제 VR 헤드셋을 받는 거죠. 그럼 VR 헤드셋을 딱 쓰는 순간 내 눈앞에 140인치짜리 스크린이 딱 만들어지고 그것은 옆 사람한테 방해를 주지 않으면서 내가 LA 날아가는 10시간 동안 수많은 컨텐츠를 그걸 소비할 수 있고 넷플릭스도 볼 수 있어요. 그거 굉장히 편해지는 거죠. 근데 그 안에 또 뭐가 만들어질 수 있냐? VR로 만들어진 버추얼 면세점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상품을 볼 때 디지털로 보면 이제 이미지와 영상을 가지고 우리는 상품을 파악을 하고 주문을 한다라고 하면 버추얼 커머스다라고 하면 그 안에 이제 가상의 3D 렌더링 돼 있는 상품들을 진짜처럼 돌려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지금 이미 인터넷에서 돌려보거든요. 360도 영상 만들어서 360도를 인터넷의 평면 화면에서 돌려볼 때와 가상 공간이나 가상현실 안에 들어가서 돌려볼 때랑은 경험이 다릅니다.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 버추얼 커머스라고 하는 거는 상품을 사는 데 있어서 오프라인이 갖고 있는 장점을 온라인이 그동안 못 가졌어요. 왜냐면 진짜 만져보고 써보고 진짜 어떤지 제대로 이해하고 구매를 못 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근데 버추얼 커머스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온라인에 오프라인에 갖고 있는 장점들을 충분히 더 입히고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술들과 함께 발전할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최근 이제 자동차 업계도 보면은 이제는 매장에 전시하지 않고 온라인에서만 이제 차를 이제 판매한다. 뭐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제 뭐 특정한 장소에 일단 차는 한번 뭐 전시는 하고는 있지만 앞으로는 이제는 그냥 온라인으로만 다 구매하는. 그런데 사실 온라인으로만 구매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사람들은 좀 한계점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차나 이런 거는 내가 좀 봐야 된다. 안 보고 어떻게 살 수가 있느냐. 그냥 사진 몇 장 가지고는 아니지 않느냐. 근데 그걸 말씀하신 대로 그냥 가상 공간에서 실제 매장 가서 보는 것처럼 다 둘러보고 차 안에 들어가서 보기도 해보고 뭐 시동도 켜보고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사실 구매 효과가 훨씬 더 커지고 또 사용자 입장에서도 아 이런 거를 내가 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체험을 통해서 가상으로 체험이긴 하지만 내가 구매할 수 있는 효과가 더 많지 않을까.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잠깐 얘기하다가 만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거 과연 결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배송이야? 내가 거기서 구매를 하면 업체에서 보내주면 되는 거지만 그럼 내가 이 결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나왔던 것이 이제 NFT라고 좀 얘기를 좀 많이 풀어나갔었는데 글쎄요, NFT 외에 또 다른 것들이 있고 제가 볼 때는
현재 그 결제 시스템을 그냥 도입을 해서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좀 사실은 해봤거든요. 결제 관점에서는 이미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가상현실 안에서도 앱 결제하고 컨텐츠 결제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하듯이 바인딩 되어 있는 크레딧 카드 정보를 뭔가 신체 인증이든 아니면 간단한 패스워드 인증이든 그런 네. 것들 통해서 이미 충분히 결제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NFT나 이제 암호화폐는 조금 다른 결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해요. 그러니까 NFT를 지난 시간에 아마 충분히 얘기를 하셨겠지만 NFT는 결제 수단은 사실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NFT 자체는 디지털이 갖고 있는 속성의 유한성이나 진위성이나 소유성을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디지털 컨텐츠가 마치 자산이 갖고 있는 속성을 띠게 만들므로 인해서 네. 가치를 만드는 이제 요소인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 공간 안에 있는 그림이 비싸질 수 있는 거고 디지털 공간 안에 있는 집이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그 NFT나 블록체인 기술 때문이지 결제와는 사실 상관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미 결제하는 우리가 모바일이든 어디든 이미 지금 뭐 10년 이상 우리 쓰고 있잖아요. VR 안에서도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시점이면은 뭐 기업들도 이미 이제 조금만 더 관심을 보이고 준비만 한다면은 쉽게 메타버스를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벌써 보일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을 거라 생각이 네, 들거든요. 네, 이미 네. 뭐 버추얼 기술들은 이제 나와 있는 것들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결제 시스템까지 되고 다만 이제 자사 상품들만 디지털에서 버추얼화 시킨다면 누구나 쉽게 들어와가지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물론 아직은 이제 구현할 수 있는 게 어떤 도구들, HMD라든지 아니면은 뭐 홀로그램은 아직은 조금 먼 얘기가 될 수는 있긴 하지만 그런 걸로 한다면은 이제 충분히 보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네. 뭐 그 완벽한 건 사실 존재하지 않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술적 이슈는 있어요. 왜냐하면 뭐 착용감이 아직까지 뭐 좋지 않다거나 누군가에게는 어지럽고 멀미가 나는 현상도 있을 거고 무거워요. 그러니까 무겁다 보니까 장시간 착용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 아직까지 그 안에 있는 디스플레이가 충분히 리얼하거나 충분히 뭐 원하는 만큼 그런 완벽한 이야기죠. 상황은 네. 아니다 보니까 여전히 이제 개선의 여지는 있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기술적 제약, 사용성의 제약 같은 것들이 존재하는데 중요한 건 어떤 거든 초기에는 그런 과정을 겪는다는 거죠. 그런데 가상현실이라는 게 사실은 1985년부터 만들어졌던 그 헤드셋 기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오래된 기술이에요. 근데 여러 번의 그 업앤다운이 있었으나 뭐 2015년에도 사실 엄청나게 관심을 받았었고 그런데 2019, 2020년을 거치면서 페이스북이 만든 오큘러스 퀘스트라고 하는 헤드셋이 사실은 그런 그 여러 가지 제약들을 한꺼번에 점프해버리는 리퍼하는 그런 티핑 포인트를 지금 만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마치 2007년에 아이폰이 나오기 전에 스마트폰이 있었지만 네. 아이폰이 나오면서 세상의 생태계가 바뀐 것처럼 VR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저는 이제 추측을 하고 있고요.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VR이라는 시장을 어쩌면 다시 보고 재조명해야 되지 않을까. 기업들은 VR 기반의 메타버스를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기업에서 메타버스를 도입하기 위해서 이제 실제 담당자들이 지금 많이 살펴보고 있어요. 네. 저에게도 지난번에 한번 그 방송을 하고 나서 물어보는 케이스도 좀 있었고 기업들이 특히 담당자들이 이제 위에서는 지시사항을 내렸죠. 야, 메타버스에서 좀 고민 좀 해봐. 근데 막상 딱 들어보니까 어디부터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사실 좀 많이 헤매고는 있어요. 막 정보는 많이 흩어져 있는데 이거를 과연 우리 기업에 어떤 식으로 이렇게 뭐부터 이렇게 봐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문의를 한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제가 다음 녹화 때 메타버스를 얘기하니까 그때 한번 준비를 해볼 테니까 한번 그때 들어보세요라고 네.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 기다리고 계시겠네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이 담당자분들한테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조언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아까 이미 한번 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수단이자 도구이자 그러니까 이 메타버스 관련 기술들을 활용해서 고객들에게 어떤 가치를 줄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답을 갖고 계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찾으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라는 게 저는 첫 번째 주문 사항이고요. 그게 없으면 뭐를 갖다 쓰든 그게 뭐 적절한 해결책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실 세계에서는 회장님이 야 해봐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제페토 안에다가 지점을 열고 신입사원 연수회를 하고 뭔가를 지금 하고 있죠.
새롭게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해봐야 이게 어떤 곳이다, 이게 어떤 것이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모르는 것들은 해보는, 린하게 빠르게 체험하면서 해보면서 시행착오를 겪고 그 안에서 교훈을 얻고 시사점을 얻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기술들, 증강현실, 가상현실, 디지털 트윈, 그다음에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AR, 그리고 기타 가상세계 관련된 수많은 그래픽 기술들, 너무나 많은 기술들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나와서 함께 막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사뭇 다른 결과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되는 거. 첫 번째, 새로운 기술들을 직접 체험해 보면서 린하게 빠르게 시행착오를 겪어본다. 예를 들어서 VR을 오큘러스 퀘스트 헤드셋을 한 번도 안 써보고 내지는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앱들을 체험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VR이 어떻다라고 얘기한다는 거는 잘못된 얘기인 거죠. 내가 직접 이해를 하고 체험해 보지 못한 상황에서 VR은 별로야, 어지러워, 멀미나, 할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한다는 거는 변화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새롭게 나오는 것들을 직접 경험해보고 사용해보고 적용해보면서 시행착오 겪는 것,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동시에 그것과 함께 이제 고객의 어떤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그거를 해결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상세계 제페토 안에다가 은행의 지점을 열었어요. 네. 그런데 그 은행 지점에서 해주는 서비스가 고객에게 필요가 없는 서비스야. 그러면 만들어봐야 의미가 없겠죠. 아니면 은행 뭔가 그 제페토 안에다 뭘 만들어서 거기서 송금을 할 수 있게 했어요. 근데 그냥 카카오페이나 토스로 하면 금방 할 것을 그 안에 들어가서 송금하려면 너무너무 힘들어, 불편해. 그럼 고객들은 안 하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고객과 괴리되어 있는 형태의 솔루션이나 이런 걸 만드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구찌가 하듯이 그런 거는 되게 좋은 시도예요. Z세대나 알파세대 같이 그 브랜드에 익숙하지 않은 젊은이들에게 우리 브랜드의 경험을 주고 싶고 우리 브랜드의 충성도를 만들고 싶어. 그래서 그들이 가장 많은 제페토 안에 들어가서 우리 은행 지점을 만들어서 우리 은행이 뭔지, 우리 은행이 추구하는 정말 그 가치가 뭔지를 알게 만들어주는 약간 그런 마케팅적인, 브랜딩적인 요소에 활용한다. 그러면 되게 유용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가장 적합한 플랫폼과 가장 적합한 메타버스 관련된 기술들을 활용해서 그 고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치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 이런 쪽으로 접근해 보려고 하는 노력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모든 기업의 그 관련 이제 메타버스나 새로운 기술들을 도입하는 담당자들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마 보시는 분들이 참 많이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역시 이제 어떤 기업에서 뭔가 준비를 하려고 하면 지금 다양한 플랫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역시나 이것들을 해보고 경험을 통해서 우리 기업에 어떻게 도입을 하면 좋겠구나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길 거라 저도 같은 말씀을 오늘 해주셨는데, 아무튼 오늘 바쁜데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좋은 말씀 해주냐고 정말 감사합니다. 끝나고 또 바쁘게 또 가시죠? 뭐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예, 오늘 너무 많은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돼가지고 또 만나 뵙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네, 또 뵙겠습니다. 네.